오늘 뭐 주저주저하는 마음으로 혹시 오셨다 그러면요, 가실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아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마음 푹 놓으시고 좋으실 분은 좋으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깨워드릴게요. 아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서울대의대 교수로서, 그 다음에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커다란 그 은혜를 오늘 과학적인 사실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 이 가나안 한동문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협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아시는 순간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 한번 들어보시고 그대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듣고도 실천을 못하시면 모르니만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들으시면 아마 실천을 안 하시고는 배기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인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를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기를, 사실은 분명 사람의 몸은 누군가가 만드신 겁니다. 그 만드신 분의 뜻을 오늘 좀 조금 전하면서 그 분의 그 만드신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만든 인간이 어떻게 실제 그 살아있는가, 살아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아시면은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하나의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계에서 좋은 양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야 말씀드릴 것도 없고, 혹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으셨냐면요,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흙으로요. 제가 흙 많지 않습니까? 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체의 모습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코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인체의 구조를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무시무시한 시신들을 많이 만집니다. 1년에 몇십 구씩 시신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부를 하는 것을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 무서운 것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만은 사실 전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때로는 저희 대학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왜 죽었는지를 밝혀달라고 시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부검을 하죠, 부검을. 때로는 죽은 지 일주일 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죽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그런 시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체를 경찰이 입회를 합니다. 같이 이제 부검을 하느라고 아주 잘 드는 칼을 가지고 가슴서부터 절개를 해 들어갑니다. 그 잘 드는 칼로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솟아치게 놀라 아프다고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살아있는 생긴 모습은 그대로 사람이요. 정말 눈만 감고 자는 듯한 그 모습, 그 시체가 전혀 그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절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는 참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요, 이 시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흙으로 빚어놓은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 코에다 아직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는 칼로 해도 전혀 아픈 걸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별게 아니에요.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 힘인 것이에요. 꼭 심장을 발딱발딱거리고 뛰게 만들고 사람을 하여금 운동하게 만드는 그런 힘만이 아니고, 사람을 하여금 아프다, 기분 좋다,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시원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힘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는 별게 아니에요. 그 생기를 잃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확실한 것은 이제는 이렇게 생기를 받아서 태어나서 죽는다는 사실, 즉 태어나서 곧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운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의 삶을 운영되게 하는 하나의 그 방법을 택하신 건데, 그럼 결국 모든 인간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명. 자, 인간은 곧 태어나면 죽는데 과연 인간은 얼마를 살 수 있을 것일까?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궁금한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참 놀랍게도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성경처럼 잘 정리해놓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은요, 인간의 수명은 약 900세 가까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900세죠? 900세면 굉장한 수명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인간들 얼마나 삽니까? 보통 7, 80세밖에 못 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은요, 과연 인간이 900세 살았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아주 자세히 아주 정밀하게 보니까요, 계속 900세를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900세를 살던 인간이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데 그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수명이 900세 때 수명이 600세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수명이 조금 더 지나면 200세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한 2000년쯤 지나면은 수명이 우리처럼 한 70, 80세밖에 못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수명이 왜 어떻게 해서 이 900세였던 수명이 7, 80세로 줄어들었을까? 900세였던 수명이 7, 80세밖에 못 산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도대체 인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 그 수명이 900세에서 7, 80세로 줄어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변화를 인간에게 주셨을까?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비타민 C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타민 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데는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900세를 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통해서 했는데 과연 비타민 C를 통해서 어떻게 수명을 줄이셨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수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 학문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덤벼들어서 많은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간의 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인간의 수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보시면은요, 수명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화 유전자설이라는 겁니다. 이 노화 유전자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아주 쉽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노화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에 인간 너는 100년을 살아라. 개는 10년을 살아라. 유전자에게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저는 실험실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쥐는 사람처럼 7, 80년을 살지 못합니다. 쥐는요, 2년만 지나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보셔도 금방 이 쥐는 늙었구나 라는 걸 금방 아십니다. 쥐는 2년만 지나면요, 벌써 눈이 뻘뻘해지면서요, 털이 툭툭 부러져요. 그리고 털에 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늙은 쥐구나 라는 걸 금방 압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태어난 지 2년 된 사람이 이놈은 늙은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꼽아보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지요. 근데 쥐는 2년쯤 지나면 되게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을 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쥐를 가지고 실험할 때 쥐의 세포를 하나 배양을 할 때 보면은요, 쥐의 세포나 사람의 세포나 살아가는 방법이 비슷해요. 이 배양액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 똑같아요. 쥐 세포인지 사람 세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포 하나가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비슷한데 수명은 분명히 그 세포 하나가 늙어서 죽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 2년에 죽습니까? 사람은 그 7, 80년을 사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사람하고 쥐는 그렇게 수명이 다른 것이냐 이거예요. 개요? 개는 평균 한 10년쯤 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쯤 지나면 보세요. 개가 벌써 그냥 눈이 심하게 벌써 노인 개라는 거 금방 하실 거예요. 키보시서 아시지만은요. 그러나 거북이는요, 거북이는 과연 몇 년을 사는지 수명을 몰라요.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거는요, 각 동물들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수명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명 시계가 끝이 나야만이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화 유전자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사람만 한번 보세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50세밖에 못 살고 죽는 거야. 어떤 분은 90몇 세를 살고 심지어 100세를 더 사는 분이 있어요. 지구상에 보면요, 저 동구의 어떤 민족은요, 평균 100세를 더 살아요. 평균.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은 평균 50세를 못 살아요. 평균 50세를요. 50년씩이나 수명이 같은 사람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수명을 결정하는 데는 무슨 이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수명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아주 그냥 머리를 싸매고 하는 연구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요, 이 노화 유전자설은 뭐 맞는 얘기고, 이 노화 유전자설 말고 사람이 늙는 이론으로 유해산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해산소설. 산소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계신데, 산소 그러면 우리는 없으면,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산소에는요, 우리 몸을 아주 해롭게 하는 산소가 있습니다. 그 산소가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나중에는 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보다도 더 많은 연구를 하시는 많은 미국에 있는 세계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유해산소설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유해산소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유해산소라는 것이.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냥 이제 스스로 그 생기를 자기가 얻습니다. 자, 인간이 생기를 얻기 위해서 무엇하고 무엇을 하지요? 생기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뭐하고 뭘 합니까? 우선 먹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합니까? 네, 굉장히, 제가 다른 데 가서 질문하면 이렇게 한 번에 대답이 나오는 법이 없는데, 한 번에 대답이 나오시네요. 먹고 숨 쉽니다. 바로 먹고 숨 쉬는 것이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화기 기관하고 호흡기 기관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두 계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생명 그러면 심장을 생각하시죠? 그렇죠? 사실은 생명에 직결되는 것은 심장이에요.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직결되는 장기는 심장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두 계통은 코하고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데, 어떻게 힘을 얻는가 한번 좀 보시지요. 자,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요즘 뭐 우리 이 가나안 신협 회원들도 잡수시는 건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나 먹을 게 없다라고 걱정하시는 분은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느냐, 맛있는 걸 찾아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여러 개 드셔도 결국 인간은 이 장에서 흡수될 때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탄수화물이고, 이 녹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녹말.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요. 근데 지방은 사실은 탄수화물하고 똑같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열량을 많이 낸다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우리가 입으로 먹고 나면은 코를 통해서 들어간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요,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물. 요 과정 중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던 생기가 이 먹고 숨쉬는 것이 만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겁니다. 힘이요. 바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산소가 문제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호흡한 산소의 75%는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어내고 아무 해롭지 않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25%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25%에서는요, 유해산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유해산소를. 이 산소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산소 100개 중에 25개는 해로운 산소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25개 중에 20개는 저절로 그 독성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나머지 5%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5%가. 저 5%가 유해산소 상태로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저 5% 때문에 인간은 늙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주장하기를, 만일에 이 25%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인간의 수명은 3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년도 살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20%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5%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5%가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 먹고 사는 한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 5% 때문에 인간은 그 세포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1년, 2년 동안은 문제가 없어요. 적은 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저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인간은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예민한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유해산소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유해산소라는 것이 뭐냐면요, 혹시 지금도 아마 쓰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는데, 여기 상처가 나면 뭘 쓰십니까? 옛날에 쓰시던 것 중에 옥시프리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옥시풀이라는 게 바로 그 유해산소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옥시풀은요, 왜 발라보셨으면 알겠습니다. 상처에 바르면 뭐가 나옵니까? 거품이 나지요. 그 거품이 바로 유해산소예요. 거품이요. 그 유해산소가 그 상처 속에 있는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 유해산소가 때로는 밖에서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균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균을 죽인다는 얘기는 세포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끝까지 뭐 세포 몇 개 좀 죽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균을 같이 죽이기만 하면은 균도 죽이고 그 상처난 부위의 세포를 죽인다고 그러면은 세포까지 뭐 여기 상처난 데 이 세포 몇 개 죽어도 문제가 안 돼요. 금방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유해산소가 이 상처가 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세포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먹고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그놈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은 괜찮습니다. 못 느낍니다, 인간이. 하나님은 그렇게 참 놀랍게 사람이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게끔 그런 변화를 주신 거예요. 서서히 10년, 20년, 30년 반복되는 과정 중에 인간 세포는 늙어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해산소 때문에. 그러면 그 유해산소를 무슨 약 같은 거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냐 이거예요. 그 유해산소는요, 다른 물질을 이렇게 해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해롭게 하기 전에 그 해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약을 우리가 먼저 먹어버리면은 그 유해산소가 무력화, 중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산화제라는 겁니다. 항산화제의 대표가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예요. 바로 비타민 C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각각 유해산소설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먹고 숨을 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 유해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 실험적으로 다 밝혀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해산소 때문에 인간은 늙어 죽는데 그 유해산소를 막기 위해서 인간이 그 항산화제를 먹으면 된다. 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지적이에요.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입니다. 바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자, 그러면 비타민 C가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4, 500년 전쯤에요, 저 유럽에서 발견이 됐어요.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은 배 타고 멀리 나가는 걸 좋아했고 그것이 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자 멀리까지 나가가지고 뭘 발견을 하고 뭐 고기도 잡고 이랬는데, 특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이런 걸 굉장히 즐겨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저 미국이 발견된 것도 결국은 저 유럽 사람들이 배 타고 멀리 나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배를 타고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배를 타고 나간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은요, 100명이 나가면은 한 5, 60명이 죽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체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선원들이 나가서 한 명이라도 죽어 돌아오면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까? 죽었다고? 근데 5, 60명이 죽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4, 50명은 그냥 반 죽어가지고 그냥 막 기진맥진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당시에 영국은요, 그 당시에 군인들 중에서도 해군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해군 군의관을 시켜서 네가 왜 죽는지, 왜 이렇게 죽느냐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천형이냐, 이게 하늘의 벌이냐. 하늘의 벌은 아닐 거다. 네가 좀 한번 밝혀봐라. 해서 해군 군인관들에게 특수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해군 군의관이 열심히 관찰을 하던 중에 그 해군 군함이 어디에 어떤 섬에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미 많은 그 해군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막 비실비실하고 상처가 나면 낫지도 않고 잇몸에서 막 피가 나고 막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걸 보더니 내가 이걸 치료해주겠다고 섬 원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원주민들이 어떤 차를 해서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식물 그 잎이나 열매를 가지고 만든 차를 주는데 그 차를 먹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죽어가던 해군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해군 군의관이 야,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부족하면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잎하고 과일이 바로 레몬이었다고 그래요. 레몬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을 사람이 먹으면은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생기는 괴혈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영국 군의관에 의해서 괴혈병이 처음으로 기술됐고, 물론 그때 그것이 비타민 C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다만 그 나뭇잎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을 먹으면은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면서 이제는 야채를 가져가고 그 열매를 꼭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비타민 C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신경과하고 신경외과 의사들한테 제가 얘기를 과거에 한 10년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뇌출혈로 제일 많이 쓰러진 때가 언젠가 봤더니요, 2월 말 3월 달이에요. 과거 10년 전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그때 확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며칠 몰랐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히 농촌분들이 야채를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내 야채 드시지 못했죠. 요즘은 뭐 1년 44처럼 아무 데나 야채를 드시죠. 그렇지만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야채를 겨울엔 거의 드실 수가 없었고, 귤을 그때만 해도 우리가 밀감을 먹을 수가 없었죠. 지금은 밀감 시골에 가도 아주 천덕꾸러기더라고요. 뭐 별로 그렇게 귀한 선물이 아니에요. 밀감을 사가지고 가면 뭘 그런 거 사왔어? 그리고 뭐 이러고 이렇게 방 곁에 이렇게 발로 차놓더라고요. 근데 밀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국민 건강에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겨우내 야채가 나지 않은 11월부터 한 2월까지 싱싱한 야채를 먹죠. 그저 그 절여놓은 김치나 먹고 뭐 이런 다 비타민C가 없는 그런 거나 먹고 지내기 때문에 괴혈병에 걸리는 거예요. 괴혈병은요,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이 2월, 3월에 이 혈관이 잘 터졌던 거예요. 자, 근데 왜 인간은 비타민C를 이렇게 꼭 먹어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과연 다른 동물들도 그러냐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요, 쥐나 돼지나 개나 소나 말이나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겨우내 뭘 먹입니까? 싱싱한 야채 먹입니까? 풀 뜯깁니까? 그렇지 않죠. 겨우내 뭘 먹여요? 여물 먹여요, 여물. 여물을 먹이는데 그것도 마른 여물을 그냥 먹입니까? 그냥 푹 삶아서 먹여요. 푹 삶으면 혹시 그 여물 속에 비타민C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비타민C 다 깨져버립니다. 비타민C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소 죽지 않아요. 5개월 내지 6개월 여물만 먹여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자기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비타민C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비타민C 스스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비타민C를 어느 순간부터 만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혹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실 겁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너무나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안 되겠다. 이놈들 이렇게 죄를 짓게 놔둬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그 중에서 아주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자식들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이 모든 이 식물까지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홍수가 날 거니까 빨리 배를 만들어라. 그 속에 들어가 있어라. 그 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런 똑딱서대 아니에요. 커다란 배예요. 비가 와도 상관없는. 완전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교회처럼 이렇게 밀폐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홍수를 끄실 때까지 기다려라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겠는데, 그 8식구가 노아 부부하고 노아의 3 아들의 부부 해서 모두 8명의 식구가 그 배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사냐면요, 1년 열흘을 살아요. 1년 열흘.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375일을 그 뱃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전혀 세상 구경, 왜냐면 물이 그냥 홍수가 나서 그 배 위에 둥둥 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야채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무려 375일을 그 뱃속에서 살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타민C가 발견된 동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4개월 내지 5개월만 배를 타고 나갔다 와도 100명 중에 5, 60명이 죽었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은 1년 열흘 동안이나 노아의 방주, 그 뱃속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우리에게 허용된 공간이 이런 공간인데 이 속에서 1년을 밖에 못 나가서 산다고 하면 야채를 무슨 재주로 먹겠습니까? 못 먹죠. 과일을 어떻게 먹겠어요? 무려 1년 열흘, 3, 4개월이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1년 열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어놓으신 창조 당시 모습대로 비타민C를 사람들이 합성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따로 먹지 않아도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기억해야 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걸 하나님이 놀라시고 이놈들이 정말 다시 살려줬더니만 그냥 나하고 똑같아지게 탑을 또 비싸가지고는 하나님 있는 데까지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런 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신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그냥 급전직하 줄어들고 있습니다. 600세, 200세, 7, 80세를 쫙 줄어들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 얘기는 안 되겠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900세씩 살면서 더 이상 죄를 짓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전자를 다시 조작을 하셨어요. 인간은 이제는 900세 살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시는데 바로 그 비타민 C를 간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물론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비타민 C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과학자들이 오늘날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과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인류는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비타민 C를 언제부턴가 합성을 못하겠는데 추정컨대 이 간에서 추정했다는 걸 알아요. 간 속에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었던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걸 흔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과연 얼마나 됐는가를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추적을 해봤더니 약 5,000년 전에 그 유전자가 기능을 잃게 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에서 5,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비타민C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추정해 놓은 거하고 성경에 나온 바벨탑 사건이 너무나 시간적으로 잘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었으면요. 우리 몸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유해산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의 99%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900세 살았던 거예요. 근데 비타민C 합성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유해산소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급전직하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타민C는요, 수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이제는 900세는 분명히 아닌데 그러면 몇 살을 살게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6장에 인간의 육체를 이 지구상에 약 120년을 있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노화 유전자에서 입각한 인간의 유전자에 계획된 수명은 약 120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요, 이 노화 유전자설을 주장하면서 그럼 과연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놨어요.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밝혔어요. 이 머리카락은요, 머리카락 하나의 수명은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서 빠져나간 머리카락은요, 약 5년 전에 모근으로부터 달아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약 그 유전자 속에 25번 정도 나게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5번씩 5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 125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과학자들이 밝힌 내용이에요. 그것만이면 좀 덜 믿겠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과학자가 피부세포를 가지고 또 그런 유전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피부세포는 보통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라 올라와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데까지 약 2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피부세포, 매체 생긴 피부세포를 따서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피부세포는 약 60번이 나오게끔 그렇게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2년이고 60번이니까 얼마나 산다는 얘기예요? 120년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하고 성경하고 너무나 잘 맞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 이 비타민C가 성경하고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타민C는 우리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인간을 운행하는 계획 속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이 비타민C라고 하는 것을 잘 보니까요, 정말 생명하고 가장 밀접한 물질이라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이 피 속에서 떨어지는 것이 비타민C예요. 비타민C가 확 줄어들어요. 스트레스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요, 이 육체가 받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감기가 걸린다는 게 뭡니까? 감기가 걸린다는 거는 내 몸에 어떤 균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보면요. 감기 걸리시면요, 피 속에 비타민C가 확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 그건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건 좋을 일입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비타민C가 우리 몸을 방어할 때 소모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C가 적은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 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기 안 걸릴 수가 없죠. 비타민C를 확 보충해주면 감기 빨리 나요. 왜냐하면 그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세포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비타민C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이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담배 피시는 분 계시죠? 담배는 엄청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담배 연기가
폐에 있는 세포를 막 죽입니다, 그냥. 그래서 담배는 잘 알려져 있어요. 담배를 피시면요, 담배 한 가지를 피시면 비타민C가 5mg이 파괴가 돼요. 5mg이 소모가 된다고요. 담배 해독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C가 공상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술액 건하게 취하시죠? 비타민C가 혈중에 툭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독소예요, 독소. 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우리 몸에 좋을 수가 있겠어요? 독소예요. 취해서 기분만 좋게 이루고 하는 거지, 그 기분 좋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 몸을 막 죽이는 겁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C가 소모가 돼요. 비타민C가 툭 떨어져요. 마치 혈액, 이제 피를 뽑아버리네요. 비타민C는요,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물질이에요. 비타민C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드셔야 되는데, 제가 과거 11년 반 전서부터 저는 비타민C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빨리 비타민C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11년 반 정도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먹기를 시작을 했는데, 자,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와 같이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 이외에 한 가지만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비타민C를 먹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비타민C를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축복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이 비타민C를 만났기 때문에 전 두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우리 지금 여든이 넘으신 우리 아버님 건강하게 사시고 계세요. 또 70을 바라보는 우리 장인어른도 병치레라 평생을 병치레 하신 분인데 비타민C 대신 건강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먹음으로 호흡한 거하고 해서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힘을 얻는데 그 유해산소 때문에 우리 몸이 죽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또. 단백질. 단백질이 뭐예요? 단백질 고기예요, 고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기가 바로 단백질 아닙니까? 이 단백질을 먹는데 또 문제가 단백질. 우리가 먹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할 때,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을 때 생기는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단백질을 먹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은 고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단백질은 먹으면은 우리 속에서 1차 흡수가 돼가지고, 1차 소화가 돼가지고, 아미노산이 돼야만이 우리 몸으로 들어갑니다. 아미노산. 단백질이 분해된 그 아미노산이 질소비료는 잘 아시죠? 농촌에 사시니까 질소비료라는 게 뭔가 아시죠? 질소비료를 우리가 질산염이라고 하는데, 이 질산염하고 결합을 하면은요, 위 속에서, 꼭 위 속에서만 그래요. 다른 데는 아닌데. 위 속에서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겨요. 발암 물질이요. 이 고기를 먹으면은요, 고기가 위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정 중에 이 질산염이라는 거하고 합쳐지면 발암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꼭 위 속에서만. 근데, 질산염은 그 무슨 소리냐 하고 궁금해 하시겠는데, 자, 우선, 우리가 먹는 불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불고기, 삼겹살, 또는 등심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주부님들께서 이제 주로 고기를 사오시는데,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고르실 때, 고기를 어떻게 고르십니까? 가셔서 좀 싱싱한 거 달라고 그러시죠? 그죠? 싱싱하다는 증거는 뭐예요? 고기가 아주 빨간 거지요. 그렇죠? 근데, 원래 제가 해부학을 전공합니다만은, 고기는요, 도축을 해서 정육을 해놓으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산화가 돼서 푹푹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요. 도축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축장을 한번 가보시죠. 어떻게 하냐면요,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고기를 꼭 한번 어디다 집어넣냐면요, 어떤 통 속에다 푹 한번 담궈요. 담궜다가 이렇게 뺍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적혈구가 프로틴하게 산화되지 말라고 이 질산염이 들어있는 액이에요, 액. 그 액에다가 푹 담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육점에 올 때까지 고기가 싱싱해 보입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고기 속에는, 이 단백질 속에는 이미 질산염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미요. 여러분들이 그 불고기를 하시려고 그 양념을 재시고 뭐 등심을 하시든 뭐 하시든 고기 속에 이미 질산염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익혀서 먹지요? 질산염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자, 우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아미노산이 되는데, 그 아미노산이 이미 고기 속에 있는 질산염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이 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자, 발암물질. 등심을 먹든 삼겹살을 먹든 무엇을 먹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요, 또 질산염을 또 많이 우리가 섭취를 하는데 뭘 통해서 섭취하냐면, 우리가 불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등심을 어떻게 먹습니까? 네? 불에 구워서 드시는데 그냥 불에 구워서 그냥 드세요? 쌈에 싸서 드시잖아요. 쌈에 싸서. 그죠? 쌈에 싸서 드시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기는 야채랑 같이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야채가 문제예요, 야채가요. 우리나라 농대 교수들이 몇몇 우리나라 그 서울 근교에서 나오는 야채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요,
농사 지신 분들 계실 줄 믿는데 야채를 푸르게 보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질소비료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재배된 야채에 비해서 이 서울 근교에서 나는 야채가요, 질소비료를 무려 20배 내지 30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건 한 2배, 3배가 아니고 20, 30배를 많이 하냐고 있대요. 이 질산염을요, 이걸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불고기를 쌀 싱싱한 야채가 싸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발암물질을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암이 걸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왜 위암이 많습니까? 왜 위암이 많아요? 왜 간암이 많고? 저는 이 비타민C를 안 먹으면서 열심히 삼겹살, 등심, 불고기를 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비타민C? 비타민C가 무슨 상관이? 대단히 다행스럽게요. 이 단백질하고 질산염이 있더라도, 이것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비타민C를 같이 넣어주면은 이 발암물질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비타민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미 이렇게 드신 분들은 위암이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위암이 2배, 3배 적게 생긴다는 보고가 나와 있어요. 위암이 훨씬 적게 생긴다는 거예요. 비타민C 음식과 같이 섞여 드시는 분은, 비타민C를 함께 섞어 드시는 분은 위암이, 우리나라 위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위암은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위암은, 조기 위암은 그래도 수술해서 살지만, 위암이 조금만 진행이 됐다 하면은 거의 뭐 백발백중 사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거의. 죽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려야죠. 아직 얘기 반도 못했어요. 졸리세요? 안 졸리시죠? 더 해도 되죠? 재밌죠? 그래서 이 음식에다가 이걸 섞어주시기만 하면은 발암물질이 안 생긴다고 하니 이제는 비타민C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 어찌 비타민C를 안 먹겠습니까? 저는 정말 거의 11년 반 동안 한 끼도 거의 빠지지 않고 비타민C를 먹어서 정말 제 신앙처럼 저는 굉장히 혹시나려고 애쓰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신앙이 좋으신 분이 비타민C도 이 얘기 듣고 잘 드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서 이런 강의를 미국 가서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한 장모님은 저 같은 의사인데도 이걸 몰라요. 의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의사는 무조건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사들 앞에 가서도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방송과 의사인데 왜 나는 같은 의사인데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느냐 하면서 지금도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 이 교수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나 건강하게 산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내가 이 교수를 그 양반은 미국 시민이죠. 이 교수를 미국에서 만난 건 정말 하나님 커다란 복이라고만 저한테 맨날 간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비타민C 이제 드실 거지요? 그죠? 안 드시겠다고 그러시면 막 용감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비타민C를 드시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비타민C를 드시면은요, 우선 감기 잘 안 걸려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포가 공격을 안 받으니까, 세포가 공격을 안 받지요? 우리 속에서는 발암물질 안 생기지요?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항진이야. 온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라면요,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라면 혹시 그 음식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음식을 하시면은 이 비타민C의 효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을 하시면요, 음식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안 생겨요, 우리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음식을 하시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최소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해산소가 적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하시면 잘 하시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좀 고통스럽지만 고개 지나면은요,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체험해보셔서 그 음식 하신 분은요, 하루 이상 그 음식 해보신 분들은 그걸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 비타민C 효과, 이게 바로. 비타민C가 그런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평생을. 피곤함이 싹 가십니다. 왜 시중에 단식원이라는 게 잘 되는 줄 아세요? 바로 그런, 그 단식원 사람들 그 원리를 모르지요. 모르지만, 바로 이런 원리인 거예요. 단식을 하면은 저런, 몸속에 저런 유해산소로부터 차단이 되고, 발암물질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만성병이 있던 사람들 만성병이 다 낫습니다. 만성병이 다 날 수밖에 없어요. 단식을 오랫동안 할 수 없잖아요. 단식은 어떻게 오래 죽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어라. 먹어야 생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생기. 그거 아니에요. 단식을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식하고 똑같은 효과가 비타민C를 먹는 거예요, 바로. 음식 맛있게 실컷 드세요. 음식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말고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식 많이 드셔도 장수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과학계에서는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비타민C를 안 먹을 때 그런 겁니다. 비타민C를 꼭 같이 드시면은 장수하실 수 있어요. 감기, 피곤함 싹 사라집니다. 얼마나 사시는데 피곤하십니까? 그러시죠? 피곤하지 않다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쌩쌩해. 나는 정말 피곤하고 거리가 멀어라고 그러시는 분 한 분이나 계십니까? 현대에는 피곤 속에 삽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꼭 제가 약장사 같은데 아무튼 잡숴보십시오. 자, 그러면 비타민C 드시면 감기, 피곤한 거 왜 다른 거 없느냐? 저는 뭐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장인어른 살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2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제가 서울대 의대 교수이면서도 우리 아버님 당뇨를 제대로 컨트롤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급기야 1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은 다리를 자르셨습니다. 당뇨 말기 증상이 온 거예요. 당뇨 말기 증상이 오면은 다리를 자를 정도가 되면 대개 1, 2년 내로 돌아가십니다.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혈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혈관이. 이 다리 끝은 심장으로부터 멀어요. 멀기 때문에 혈관이 작습니다. 그 작은 혈관이 잘 망가지는데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다리 끝에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낫지를 않아요. 참참참 상처가 진행이 되어 와요. 상처가 그 균을 죽여서 빨리 나야 되는데 피가 안 가니까 거기 군인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도둑이나 강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발가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 발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다리를 자르고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콩팥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콩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눈이 멀어요. 망막 혈관이 다 그냥 터지고 혈관이 약해가지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망막이 그냥 엉망이 돼요. 그래서 눈이 멉니다. 당뇨병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당뇨병은요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당뇨병 그 자체는 사실 크게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당뇨병이라는 게 뭐예요? 혈당이 높은 거예요. 혈당 높은 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으면은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 높은 혈당 때문에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의학자들이 하는, 내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작은 혈관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안 가게 되면 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핏줄 덩어리예요.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핏줄이 잘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이 잘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핏줄이 망가지는 순간 콩팥이 망가져서 결국 콩팥이 망가지면 오래 못 살아요.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사실 제가 11년 전부터 비타민C를 먹었죠. 우리 아버님에게 바로 그 다음 해부터 권해드렸습니다. 당뇨 때문에 도저히 다리 상처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는 결국은 절단하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다리를 자르시면은 1년 이상을 못 사시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더 사시는 분도 있지만 되게 1, 2년을 못 사시고 되게 콩팥이 나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다리를 자르시고 나서 지금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고 아직도 의족을 하시고 건강하게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부족한 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비타민C 지금까지 드셨어요. 10년 동안 비타민C 드셨습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얼마나 아들이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우십니까? 그 시골에서 자식을 키우셔가지고 신앙으로 키우셔서 대서울대 의대 교수를 만들었으니 시골에 우리 아버님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100% 믿으세요. 우리 박사 아들이 하는 말은 내가 다 믿는다고 그러고 저는 비타민C 사다 드리고 우리 아버님은 그 말도 열심히 드시고 아직도 건강하세요. 지금 82세신데 아직 글쎄 뭐 지금은 뭐 노인들은 언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가서 뵙고 왔습니다만 아주 얼굴도 좋으시고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건강상태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기뻤는데 제가 금년 4월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학회 때 뭐 발표하러 미국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당뇨 환자에 대한 그 결과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비로소 금년 4월에 왜 우리 아버님이 다리를 자르고도 10년 동안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발표하시는 것을 직접 제가 듣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 높으면요, 그 혈관 속에 당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당 때문에 혈관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비타민C가 소모가 되더라는 거예요. 비타민C가 많은 사람은 혈관이 보호가 되고 비타민C가 없는 사람은 혈관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비타민C를 왜 먹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비타민C를 드셔야 돼요. 자,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저희 장인어른 얘기를 하세요. 제가 1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 키가 1m 70이 넘는데 60kg가 넘지 않는 아주 호리호리한 그런 아주 좀 마르신 분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가족력 중에 고혈압이 가족력으로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 그 남매들이 다 고혈압 환자야, 다. 삐쩍 마른 분들이 혈압이 220, 180 이래요, 혈압이요. 그리고 그 형님 나이도 얼마 안 돼 60대 형님이 고혈압 터져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가족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의학이 지금 얼마나 발달됐는데 어떻게 해서 혈압을 이렇게 나고 계시냐. 즉시 서울대병원을 모시고 가서
고혈압 컨트롤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84년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혈압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수십 년 동안을, 그때 벌써 50이 넘으셨으니까 벌써 몇십 년 동안 혈압 컨트롤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리 좋은 의료진에 의해서 혈압을 저기 가도 혈압이 220에 180이었던 것이 150에 100 이하로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혈압이에요. 150에 100이면 의사들이 혈압 컨트롤 좀 해야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높았으니 약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거 이상 잘 안 떨어져요. 근데 그때는 제가 비타민C를 모를 때였어요. 1987년서부터 제가 비타민C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 장인에게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비타민C 고혈압이 좋아서가 아니었지요. 몰랐죠 그때는. 그냥 비타민C 드십시오. 언제 드시니까 비타민C 드십시오. 해가지고 비타민C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90년쯤 되는 어느 날 비타민C 드신 지 몇 년 되셨을 때지요? 비타민C 드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혈압은 이렇게 150, 100 정도 컨트롤 되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이 하루는 갑자기 왼쪽 눈에 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올 것이 온 거예요, 드디어. 혈압을 오래 놔두면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동맥경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막혈관이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망막혈관 하나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이 막 그냥 그림자가 드리워져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그냥 이렇게 길 건너가시려고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저기서 차가 오나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은 이 검은 게 가운데로 딱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냥 완전히 얼굴이 오래지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눈이 뭐나 보다 말이야. 눈이 안 보인다, 반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즉시 서울대로 모시고 와가지고 안과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정말 안 보이신다는 시야 검사를 했더니 이막이 깜깜하게 나와요. 시커멓게 나와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여기가. 그리고 진짜 가서 뒤에 혈관 조형 검사를 해봤더니 혈관 하나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피가 거기 안 가. 안과 과장 얘기가, 이 교수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이미 망막이 그만 죽었기 때문에 그냥 적응하고 사시는 수밖에 없어. 라고 대서울대병원 안과가 그런 선언을 내주셨어요. 저도 의사로서 생각할 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는 그건 식명계통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오른쪽 눈이 보이고 왼쪽 눈도 반은 보이니까 그냥 어떻게 적응하고 사시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내시는데 그때 이미 비타민C를 드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비타민C를 드시기 시작하셨을 때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한 몇 년이 흘렀지요. 이제 적응을 하시고 사시려니 생각하고 흘렀는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게, 여기 꼬맣던 이것이 없어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님 그건 아마 적응이 이 한 2, 3년 지났으니까 적응이 된 걸 겁니다. 했더니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이 사람아 보인다는데 왜 자꾸 왜 적응이라고 그러냐 말이야. 여기 보인다 이거야 이게. 옛날에 이게 안 보였다 이거예요 여기가요. 이 손가락 끝이 안 보였는데 이렇게 고개 돌리지 않아도 이렇게 고개 돌리지 않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왼쪽 눈만으로. 이상하다. 그러면요. 같이 제가 서울대 교수인데 그 안과에 가서 슬쩍 한번 검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시고 왔지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우리 레지던트한테 야 시야 검사 좀 한번 해주라. 우리 장인어른이시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해줍니까?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했더니 시야 검사가 과거에 차트를 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시야 검사가 시커먼 이게 없어지고 완전하게 탁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즉시 혈관 조형까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혈관 조형을 해봤어요. 혈관 조형을 했더니 확 막혔던 이쪽 혈관이 그냥 뽕 뚫려 있는 거예요. 혈관이 X자로 쫙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건 살았는데 요거하고 요거만 살아있고 요 X자 요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망막은 반대편이 돼요. 시야하고요. 이 코 쪽으로 가는 혈관 하나가 확 막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요. 그래서 안과과장에 뛰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안과과장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양반도 기억하죠. 2, 3년 전의 일을요. 왜냐면 같은 후배 교수의 어르신이라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지요. 이거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 말이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지금도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제 장인어른이 하신 일이라고는 고혈압 약 드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C 드시고 왜 다른 거 달리 한 게 없어요. 달리 한 게 없어요. 자, 온 김에 혈압도 한번 재보죠. 혈압을 쟀더니 놀랍게
150에 100으로 맨날 외래를 계속 다녀도 혈압 안 떨어지는 혈압이 120에 80으로 정말로 완벽하게 노말이 돼 있었, 정상이 돼 있었던 거예요. 혈압까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더 이상 이제 우연하게 눈만 고쳐진 게 아닌 거예요. 혈관까지 좋아진 거야, 이제는요. 혈관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150에 100까지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당신 어르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았기 때문에 혈관이 지금 동맥경화가 참 그냥 혈관이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못한다는 거예요. 혈관이요. 동맥경화 때문에. 동맥경화는 탁탁해지는 거예요. 혈관이요. 혈관이 늘었다 줄어들었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혈압이 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약으로 간신히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비타민C 드시고 몇 년이 더 지난 뒤에 보니까 혈압이 120에 80 드디어 정상이에요. 그게 이제 10년째 거의 다 되고 있어요. 혈압이 기껏해야 130에 70, 130에 80, 120에 70, 120에 81이에요. 제가 늘 가서 재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비타민C를 먹으면 그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왜? 이게 그냥 한약 설명하는 거랑 달라요. 뱀 설명하는 거랑 다릅니다. 뱀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정력이 좋다고 그러는데 정말 정력이 좋은지 저는 모르겠고 진짜 의학적인 제가 설명하는 건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내과 의사한테 설명했더니 내과 의사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힙니다. 비타민C가 왜 혈압을 떨어뜨리고 왜 혈관을 좋게 만드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좀 뒤로 하자고 설명드릴게요. 어때요? 왜 그러냐면요. 이 혈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혈관에는 내피세포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혈관에. 이렇게 내피세포가 있어가지고 혈관이 새지 않게끔 해야죠. 새지 않게끔. 혈관으로 피가 막 새면 안 되죠? 요 내피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게 혈관을 잘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그 두 가지 물질, 유해산소가 만들어지면 즉시 혈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유해산소가 세포도 망가뜨리지만 제일 많이 망가뜨리는 거는 이 혈관 속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예요. 이 내피세포.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동맥경화가 생기는 이론을 보면은 왜 동맥경화가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이 혈관 내피세포에 상처가 나야 됩니다.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가 나야만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가서 침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과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상처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이렇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왜 나냐면은 혈압 때문에 난다는 거예요. 혈압 때문에요. 고혈압 때문에. 그러니까 혈압이 오랫동안 가령 혈압이 120인 사람하고 혈압이 200인 사람은요. 120인 사람보다 200인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혈압이라는 게 뭐야? 압력이 많이 작용되면은 그만큼 압력이 많이 작용되는 것이 10년, 20년, 30년 지나보세요. 혈관이 망가지죠. 혈압이 120인 사람하고 혈압이 200인 사람하고 어느 혈관이 더 멀쩡하겠습니까? 120이면 충분한데 혈압이 200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200까지 가면 혈관은 망가지는 거예요.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가 고혈압 때문에 나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면은 동맥경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맥경화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줄 아셨죠? 거꾸로예요. 고혈압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멀쩡한 콜레스테롤은 여기에 동맥경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무조건 콜레스테롤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계란도 노안제는 안 먹고 신자연 먹죠? 그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비타민C 드시는 분은 계란 마음 놓고 하루 10개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요.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야만이 동맥경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침착이 될 수가 있어요. 산화가 안 되면 침착이 안 돼요. 순수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주부님들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식용유 너무 오래 드시지 마세요. 식용유 오래 쓰면 산화가 돼요. 그게 바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 드시면 즉시 그냥 동맥경화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식용유 너무 오래 드시지 말란 말이에요. 오래 드면 산화가 돼요. 그 산화된 식용유를 드시면 동맥경화가 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비타민C를 먹더라도 그 비타민C가 100% 위해서도 다 해결해 주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비타민C 드시더라도 식용유는 가급적이면은 서랍을 쓰는 다음에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게 결코 그것 때문에 동맥경화 생겨보세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지요. 그러니까 식용유 너무 오랫동안 드시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고혈압 때문에 이렇게 동맥경화가 생기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내과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고혈압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맥경화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지금 저희 바로 전에 서울의대 학장을 하셨던 분이
골프를 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러니 서울대병원에 놀려서 모셔다가 막 검사를 했더니 이분은 고혈압 환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맥경화가 너무나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동맥경화가요. 왜 도대체 동맥경화 고혈압이 없는데도 동맥경화가 오느냐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해산소가 이 혈관 내피세포 상처를 내는 거예요. 유해산소가 혈관 내피세포 상처를 주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니까 유해산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혈관 내피세포 상처도 안 나지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도 막아주지요.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생길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학문적인 근거입니다. 왜 저희 장인이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비타민C를 드시니까 왜 혈관이 좋아져가지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왜 그렇게 됐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게 당뇨병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도 결국은 비타민C가 소모되면서 그 고혈당에 의해서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작은 혈관이. 똑같아요. 설명이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비타민C를 꼭 드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실 것이냐, 얼마를 드실 것이냐. 이미 우리 김정일 이사장님께서 많이 얘기하셔서 잘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아까 설명을 드셨고, 아까 어떻게 음식에 섞냐고 하셨지만 음식 드시고 바로 비타민C를 드시면 섞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냐면 우리가요, 알아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세 겹으로 된 근육이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가 소위를 뭐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그래요. 양고기 드시죠? 그거 보세요. 근육이 세 겹으로 돼 있어요. 그냥 음식 들어가면 그냥 이 짓을 합니다. 막 주물러 짜요. 그래서 비타민C 드시잖아요. 그러면 주물러 짜기 때문에 금방 녹아서 쫙 퍼져요. 음식 먹고 30분이 절대 아닙니다. 식사 후 30분이 아니고 최소한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식사 후 즉시를 지키셔야 돼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100% 효과를 보시죠. 물론 한 끼 비타민C 놓쳤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발생기산소나 발암물질은요 굉장히 적은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왕창 생겨서 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안 드시고 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6, 7, 80세밖에 못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120세 사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제는 너무 빨리 늙어왔지만 이제는 나머지 50년은 이제 제대로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이제 늙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같이 드시고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그 음식 하실 때는 비타민C 안 드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그 음식 자체가 비타민C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니까 그 음식 하실 때는 비타민C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간식할 때는 간식도 마찬가지죠. 간식은 음식 아닙니까? 간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음식이 배가 고파서 들어간다 싶으면 무조건 비타민C도 같이 넣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는 제가 비타민C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약사가 계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비타민C를 이제 드실 텐데 드시게 되면은 많이 먹으라고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많이 먹으라고요. 도대체 많이 먹으면 그냥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많이 먹냐는 얘기가 대부분이 골자예요. 예, 빠져나가는데요. 그냥 빠져나가지 않아요.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저도 많은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면은 특히 갈비 같은 걸 그냥 정말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먹지만 저는 그때는 비타민C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무려 한 번에 4g을 먹습니다. 아무튼 많이 먹어요. 이렇게 먹습니다. 4g을 먹으면요, 첫 번째는 충분하게 항암 발암물질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놈은 위에서 3, 4시간 정도 머무르고 있다가 슬며시 12지장으로 내려옵니다. 12지장이 끝나고 나면은 공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공장이 시작한 부위에서 비타민C 내가 먹은 4g 중에서 한 1 내지 2g이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해산소의 나쁜 점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보호하고 여러분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 3g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머지 2, 3g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빠져나가요. 어디로요? 항문으로요. 그런데 흡수되고 나서 남은 2, 3g이 항문까지 나가는 데는 멀고 험한 길을 거쳐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들 장 속에 들어있는 길고 긴
곱창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소장 이하 곱창의 길이가요 무려 6, 7m나 돼요. 6, 7m라고 서서히 며칠에 걸쳐요. 여러분들 뭐 그냥 어제 먹은 게 오늘 나오는 줄 아세요? 어제 드신 거는요 내일 모레 글빛쯤 여러분들이 아침에 만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드신 그 흡수 안 된 2 내지 3g은 한 2, 3일 동안을 그 소장에서 서서히 음식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곱창 속에 뭐가 있어요? 곱창 속에는 균천재, 세균이 천지란 말이에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보다도 10배 내지 100배가 많을 정도로 많아요. 대장균이란 말 들어보셨죠? 균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균들을 변화시켜요. 비타민C가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6, 7m를 꽉 채우려면 사실 4g도 부족해요. 사실은요. 더 드시라는 말씀 제가 안 드립니다. 아무튼 그 곱창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봤더니 제가 이건 직접 실험을 한 겁니다. 제가. 직접 실험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똥 검사를 한 거예요. 똥. 똥은 여러분들 똥은 냄새가 나지만 제 똥은 냄새가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대변 냄새가 왜 나는지 모르시죠? 굉장히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비싼 가격 한 분당 10만 원은 내고 나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 속에 균 때문에 대변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면은 한 80%는 여러분들이 흡수해서 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먹는데 살 안 찌시는 분 있죠? 그분은 흡수율이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 3, 40%를 흡수 못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또 그냥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는 분 있죠? 잘 보면 실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분들 보면은. 물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조금만 먹어도 살찌시는 분은 흡수가 잘 되는 분이에요. 음식이 다 흡수되진 않아요. 흡수되지 않고 나가는 음식을 바로 균들이 먹고 살아요.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태초에는 그 균들이 그 먹고 사는 과정 중에 그놈들이 우리가 먹고 살면서 대변을 내놓는 것처럼 그놈들도 먹고 살면서 무슨 대사산물을 내놓습니다. 그 대사산물이 우리 몸에 좋은 대사산물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야 공정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오늘날 여러분들 이 장 속에 유익한 균보다는 유해한 균이 많아요. 유해한 균은 유익한 균하고 어떻게 다르냐? 똑같아요. 균이 그냥 그 단백질이나 포도당을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똑같아요. 근데 끝에 나오는 대사산물이 달라요. 대사산물이 야구르트냐? 야구르트는 유익한 균이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치즈냐? 치즈도 바로 미생물이 지가 먹고 살면서 남긴 대사산물이에요. 그렇지 않고 꼬랑내가 나는 그냥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물질을 만드느냐? 이건 부패예요, 부패. 부패는 굉장히 우리 몸에 유해합니다. 그래서 유해한 균이라고 그래요. 유익한 균은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습니다. 제가 조사를 아주 누추하게 많은 사람의 똥을 받아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비타민C를 안 드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익한 균이 60%, 유해한 균이 40%예요. 그런데 저처럼 비타민C를 열심히 먹은 사람은요, 유익한 균이 95%, 유해한 균이 5%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비타민C가 그냥 나갑니까? 그냥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야구르트를 많이 먹어서 유산균 때문에 장수하는 민족들 가보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변이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대변이요. 장이 좋아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비타민C는 어떤 걸 먹어야 될 것이냐? 제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비타민C는요, 우리 속에 들어가자마자 쫙 녹을 수 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비타민C 가루를 먹는 거예요, 가루. 생각해 보세요. 가루는 들어가자마자 쫙 녹습니다. 그러니까 가루를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먹는데 참 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참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밥 먹자마자 물 드시잖아요. 물 들 때 그 가루를 타서 저어가지고 먹는 방법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항암 기능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루가 제일 좋아요. 저는 하루에 굉장히 많이 먹어요. 사실은 하루에 얼마를 먹어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음식할 때는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음식을 아까 회식한다고 많이 먹을 때는 4g도 한 번에 먹으니까 어떤 때는 10g을 먹어요, 토탈에서. 근데 어떤 때는 그냥 회식 안 하고 적당히 그냥 보통 때의 식사량을 먹었다 그러면 2g, 2g 하루에 한 6g 정도를 먹습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린 요것을 집어 드시는데, 그러면 비타민C 드시면 부작용은 없느냐?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저 뒤에 저를 따라오신 우리 적십자병원의
소아과 과장이신 차한 과장님, 차한 박사님. 우리 차한 박사님도 참 저랑 같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자기 말로는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좋으니까 드시는 거죠. 자기도 딱 뽑으세요. 실험 대상이 왜 되겠습니까? 열심히 드시고 계세요. 철저하게요. 부작용 걱정 안 하세요. 대신 비타민C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주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아무 비타민C나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C가 상한 것은 거꾸로 우리 몸을 공격을 합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C 때문에 우리 몸이 상합니다. 거꾸로. 비타민C는 제대로 된 비타민C, 순수하게 비타민C 된 거는 하얗습니다. 저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기 오신 분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120세를 다 살게 해드릴 것인가. 1000mg. 1g이 1000mg입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제가 왜 책을 한 권 썼지요? 거기 보면은 그게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되게, 과일 쪽에 많이 들어있죠, 과일 쪽. 과일 중에서도 감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 감 많이 드시죠? 감 많이 드세요. 변비 있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은, 감 드시면 또 변비 있는 분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감 속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거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밀감을 너무 그렇게 천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밀감. 귤. 그 귤 하나 속에 비타민C가 3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드시고 밀감 하나씩 드시는 거 아주 습관하세요. 저는 아주 굉장히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음식이고 드셨으면 밀감을 하나 탁 드시면 그 밀감 즙 속에는요, 그냥 비타민C가 30m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후에 밀감 하나씩 드시는 건 대단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더 드시라는 거예요. 굳이 과일을 드실 거면은 다른 거 드시지 말고 밀감을 드시라는 거예요. 굳이 과일을 드시려고 하신다면은요, 제가 밀감을 드시면 비타민C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요. 턱도 없이 고추 많이 들어있어요. 고추예요. 여러분들 왜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콩나물국을 뜨겁게 끓여가지고 밥상에 딱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고춧가루를 잔뜩 풀지요. 그 고춧가루 속에는 비타민C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추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두 번째로 단위 함량이 많아요. 녹차의 단위 함량이 가장 많고요. 녹차 아시죠? 녹차를 다도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다도요. 참 놀랍습니다. 옛날 분들이 참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녹차를 어떻게 드세요? 녹차를요, 물을 펄펄 끓인 데로 녹차를 푹 담그면 안 돼요. 물을 적당히 식힌 다음에 녹차 봉다리를 넣으셔야 돼요. 다도를 보세요. 다도 어떻게 하시는가요? 다도 어떻게 하죠?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을 함께 부어서 식힙니다. 다도의 정수는 바로 그거예요. 물을 식히는 과정. 물을 식히지 않고 펄펄 끓이면 비타민C가 다 깨져요. 비타민C가 그냥 망가져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해요. 그게 80도 미만이 돼요. 80도로 높으면 다 깨집니다. 물을 팍 식히는 그 과정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해서 드세요? 물을 펄펄 끓여서 꼭 참깨는 식히지요. 많이 식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차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야 비타민C가 제일 많이 우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감기 걸렸을 때 우리나라 옛날 분들 정말 비타민C는 정말 요만큼도 못 드시기 때문에 40, 50대밖에 못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비타민C 안 드시는 분한테 고춧가루는요, 비타민C를 그냥 아주 이게 뭉쳐놓은 거예요. 고춧가루를 콩나물국을 끓일 때 넣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드시기 전에 밥상에 올라와서 고춧가루 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과학적인 거예요. 고춧가루를 넣고 끓이면 비타민C 싹 깨져요. 밥상에 올라와서 국이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집어넣는다고요. 뜨끈한 그 콩나물국에다가 하는데 그게 한 7, 80도 된다고요. 그때 온도가요. 온도계를 재보지 않아도 다 경험적으로 아시죠. 밥상 그 북두막에서 해가지고 이러고 다 끓여가지고 다 올라와서 하는 순간에 벌써 식어서 비타민C가 쫙 녹는 거예요. 그러니 감기가 좋아지지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요, 고혈압약은 드셔야 돼요. 고혈압약은 우리 당연히 지금 드시고 계세요. 비타민C로 고혈압이 치료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혈관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고혈압은요, 그분이 원래 혈관이 멀쩡할 때부터 생긴 게 고혈압이에요. 본체성 고혈압이라는 건 왜 생기는지 몰라요. 혈압이 왜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젊었을 때 혈관이 멀쩡할 때부터 혈압이 높았던 분이니까
혈압 때문에 혈관이 나빠진 거예요. 그걸 다시 돌려줄 뿐이지 고혈압약 드셔야 돼요. 고혈압약 드시고 계세요. 고혈압약까지 안 드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타민 C는 고혈압 치료제가 아니에요. 네. 네. 무슨 약을 끊어요? 아니죠. 그건 비타민 C를 먹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혈압약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되죠. 고혈압약을 계속 드세요. 물론 가서 이제 해보세요. 좀 며칠 안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면 다시 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월 이상은 당연히 고혈압약 드셔야 돼요. 근데 장인어른 지금까지 고혈압약 드시고 계세요. 네. 고혈압약을 먹어도 안 떨어진다니까 혈압이요. 완전히요. 혈관이 나빠진 분들은요. 그렇지요. 비타민 C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온 몸을 좋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만성병이 다 낫는다는 말이 그래서만 나오는 거예요. 만성병, 오랫동안 알아온 병이 다 나을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이죠. 그 꼬마들이 밥을 얼마나 먹느냐, 식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비기면 돼요. 음료수? 우유에 비타민 C 뭐 엄청나게 적게 들어있어요. 조금 들어있어요. 정상이 되셨군요. 그거는 혈압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목뒤 아프신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목이 아프다, 목뒤가 아프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건 목 아픈 이유는 얼마나 많은데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뭐, 비타민C 드십시오. 그러면은 협심증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건 뭐, 그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암이 2배, 3배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당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A가 많고요. 아니요, 특별히 뭐 비타민C 파괴시키는 음식 없습니다. 그럼요. 모든 암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죠. 특별히 위암에 효과가 있지만 간암, 뭐 자궁암, 모든 암에 일단 예방 효과가 있지요. 드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식과 같이 드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우산, 과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복에는 드실 필요가 없죠. 음식이 있어야 비타민 C가 필요하다니까요. 네. 공복에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튼튼해져야 드시면. 네. 합성이 된 자연 수치랑은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을 어떻게 끌어낼 겁니까? 어떻게 끌어내시겠어요? 화학적으로 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성하는 거나 빼내는 거나 화학적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연산이나 합성하는 값이 똑같아요. 효능도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합성이다, 뭐 자연산, 그 찾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비타민C는요, 그 원료가 뭐냐,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요. 원료가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값이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먹는 쌀이 바로 비타민C 원료예요. 그 포도당하고 구조가 아주 비슷해요. 네? 아니, 포도당 비타민C 별로, 포도가 아니고요. 포도에는 비타민C 별로 없어요. 포도에는 별로 없어요. 괜찮습니다. 우장장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매주에 드시면은요, 아무리 위장이 좋았던 분이라도 변이 한 일주일 정도는 묽게 나와요. 그거 정상인 거니까 아무 염려하시지 마세요. 아주 심해서 설사하시는 분은요, 그 맨 처음에 드셨던 양의 반으로 드시면은 일주일 지나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위장, 그 다음에 방구가 많이 나와요, 방구가요. 그게 제대로 드시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드세요. 위장장애 오히려 좋아져요, 나중에는요. 네? 무한정 드셔도 돼요. 그냥 요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뭐 질문이 많이 있을 줄 믿지만 저랑 뭐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이광재 박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좀 힘찬 박수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그 일주일을 먹고 나니 아까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가스가 나오는데 염려할 게 없는 거 뭐냐면 냄새가 안 나요. 절대로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방충지도 몰라요. 그냥 슬슬슬슬 잘 붕대기로 잘 조절하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면은 전혀 안 나요. 그 냄새 안 나고.
아까 장인 어른과 또 그 천부장 어른 말씀을 했는데요. 저도요, 요 전주에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의를 하루에 4시간씩 사흘을 하고요. 그날 밤에 부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강의를 하고, 그 이튿날 7시 10분 쟁이로 올라와서 옷만 갈아입고 예담교회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2시간 강의를 하고 또 거기 와가지고 또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부산에 가서 오전 오후로 강의를 하고 돌아와서 성남 가서 그 다음날 또 오전 오후로 강의를 하고 여기서 새벽 강의를 하고, 그래도 끝도 없네요. 분명히 예전에는 아주 피곤했어요. 제가 1930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되는 날이 69세인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피곤하더니요. 전혀 피곤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농문학교 교직원들이 저를 보고 그랬다. 슈퍼맨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지,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 비타민 C. 그러니까 그게 아시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수시 분명히 좋아요. 저도 아주 확신이 생긴 거니까 이 비타민 C를 많이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연회를 마치고요. 만약에 질문들이 계시면 우리 신협적으로 이렇게 해 보내주시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이 박사님을 제가 면회를 하든지, 그렇게 누가 대표가 가서 좀 면회를 하셔서 좀 더 알아오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